안녕하세요. 오늘 버스 타고 가다가 발 실수는 곧 회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말 실수는 결코 만회할 수 없다라는 글귀를 보았어요. 이 글귀를 보니 전 시댁 사람들이 생각나서 사연을 보내요. 말로 한 사람의 자존감을 처참히 짓밟다가 결국에는 눈물 콧물 다 쏟은 전 시댁 사람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6살 된 딸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옷에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교는 과감히 포기하고 바로 옷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대문에 새벽부터 가서 재질 좋고 디자인도 예쁜 옷을 저렴하게 떼와서 프리마켓, 좌판 등을 통해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이리저리 다니며 장사를 하니 가게 하나를 얻을 정도의 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22살 때 가게를 얻어 저만의 옷가게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았지만 2번, 3번씩 찾은 손님들에게 양말이나 기본 면 티셔츠도 제공하고 친절하게 인사하니 단골들이 하나둘씩 생기더라고요. 가격도 꽤 저렴한 편이라 입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한 달에 순이익이 어지간한 중소기업 월급만큼 나왔어요. 그 당시 저는 1년 365일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가게 문을 열어놨어요. 가게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며 제가 눈 떠 있는 시간은 항상 가게 문을 열어두었죠. 사실 친구들이 대학교에서 MT, OT 등을 가며 술 먹고 소개팅하며 청춘을 즐기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말 친했던 초등학교 동창이 보증금이 없어 전전긍긍할 때 제가 선뜻 빌려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대견스러워 나름 만족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에만 몰두하고 산 지 5년 정도가 흘렀어요. 저희 옷가게 옆에 원래 할아버지가 하시던 빵가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빵가게가 문을 닫고 신발가게가 들어오더라고요. 신발가게 오픈한 첫날 신발가게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시루떡을 들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새로 오픈한 신발가게 사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 사장님이세요? 저는 너무 젊으셔서 직원분이신 줄 알았어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발가게 직원으로 보였던 사장님과 그렇게 첫인사를 나누었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서글서글하니 사람이 좋아 보였어요. 나이도 저랑 비슷해 보이고 떡을 들고 와 인사를 하는 것을 보니 인성도 좋아 보여서 꽤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 동안은 서로 인사만 나누며 지냈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자 점점 안부 인사도 묻고 이름과 나이를 알 정도로 친해졌어요. 그의 이름은 이경민이었고 나이는 저보다 4살이 많았어요.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저녁이요? 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기도 하고 제가 이래저래 도움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밥 한번 사드리고 싶어서요. 오늘 별일 없으면 조금 일찍 마치고 저녁 먹으러 가요. 경민 씨의 제안이 싫지는 않았고 저도 그날은 조금 쉬고 싶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가게에 들어와 저녁 시간을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기분은 좋고 그러더라고요. 설레는 마음을 숨기고 경민 씨와 저녁 먹으러 근처 고깃집에 갔어요. 그곳에서 경민 씨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저도 살아온 이야기를 하며 서로 비슷한 점도 많고 통하는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뒤로 종종 함께 점심과 저녁을 먹으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오빠 동생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귀는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경민 씨가 너무 착해서 항상 저의 의견을 잘 들어주며 모든 것을 다 맞춰주었거든요. 본인도 장사하느라 힘들 텐데 저의 투정도 다 들어주었거든요. 그런 모습에 반해 저는 이 남자와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각자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먼저 우리 집에 경민 씨와 함께 가니 부모님은 평생 일만 하고 노천으로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냐며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이 예쁘게 봐줘서 고맙다고 언제든 결혼한다 그러면 적극 환영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다음 주 많이 떨리는 마음으로 경민 씨 집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경민 씨의 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직 결혼을 안 한 남편보다 1살 위인 형님은 조금 날카롭게 보이긴 했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 같았어요.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식사 후 정리도 다 같이 하는 모습을 보며 참 화목한 집안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니 빨리 결혼을 해서 이 집의 가족 구성원이 되고 싶었어요. 서로의 집에 방문한 뒤 우리는 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신혼집과 신혼살림, 식장 예약에 스드메 투어까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경민 씨는 계속 표정이 뚱해져 있더라고요. 요새 무슨 일 있어? 피곤해? 아니, 왜? 우리 지금 준비할 것이 정말 많은데 얘기하면 별 관심도 없어 보이고 피곤해만 보여서 무슨 일 있는 거야? 사실 말이야. 뭔데? 이야기해봐. 우리 이제 앞으로 같이 살 사람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풀어나가야지. 안 그래? 사실 나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는 집 사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코인을 투자했거든. 뭐? 코인? 그 뉴스에서 요새 난리난 그 코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건전한 투자로 재산을 불리는 일도 있다지만 사실 제 주변에서는 다들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했다가 빚만 지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어디에 투자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코인이 상승세가 되면서 다들 코인을 많이 사더라고요. 저 역시 모아둔 돈도 있고 해서 코인에 투자할까 살짝 생각했지만 언제 폭락할지 모르니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경민 씨는 저 몰래 코인에 투자했던 것이죠. 그럼 얼마나 잃은 건데? 일단 내 여윳돈의 반토막. 미안해. 정말 너랑 예쁜 신혼집 살려고 만든 돈인데 이렇게 어이없게 날려서.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내 나름대로는 너랑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 조금만 이해해주라. 정말 미안해. 저는 사실 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저랑 같이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라니 화를 꾹 참았어요. 그럼 우리 집이랑 혼수 장만은 어쩌지? 일단 네가 모아둔 돈에 약간 대출 껴서 집 장만하고 혼수는 내가 있는 돈 조금 보태서 사자. 정말 미안해. 근데 코인이 폭락하다가도 다시 오른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코인 다시 오르면 바로 다 빼고 2번 다신 이런 짓 안 할게. 이미 돈이 나갔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대신 앞으로는 절대 코인이나 주식하지 말기다. 알았지? 결국 제가 모아둔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고 혼수도 거의 다 제 돈으로 마련했어요. 그래도 결혼이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남자친구의 가족은 여전히 정말 화목해 보였고 그런 분들이 제 시댁 식구라면 당장 나에게 돈이 없어도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고 허니문 베이비로 바로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지만 결혼으로 인해 많은 돈이 지출되었기에 몸이 힘들어도 꾹 참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가게에서 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의류 도매 매장에 새벽부터 가서 옷을 대량으로 구매해 오곤 했어요. 그렇게 무리를 하니 결국 아이가 유산이 되어버렸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깟 돈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몸을 힘들게 혹사해서 내 아이를 잃었나 하는 죄책감과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슬픔에 일도 하기 힘들고 무기력해져서 가게 문도 일찍 닫을 때가 많았어요. 하루는 멍하니 누워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다.
뭐 하고 있어? 집에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래? 하긴 아이 유산도 출산과 똑같다던데 좀 쉬어야지. 근데 너 몸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아니에요. 저 몸 나름 건강한데 옷가게 일을 조금 무리하게 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 나 때는 임신 초기부터 막달까지 반 메고 집안일하고 시열은 병시종까지 다 들어도 건강하게 아기 잘 낳았는데 넌 뭐 그깟 가게 일 좀 한다고 그렇게 유산이 되니? 옷가게이지만 물건도 많이 들고 해서 힘들었나 봐요. 그깟 옷 몇 장이 얼마나 무겁다고. 옷보다 우리 아들이 하는 신발이 더 무거우면 무겁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무튼 쉬어라. 안 그래도 유산돼서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툭툭 내뱉는 시어머니의 말은 저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어요. 그래도 저만큼이나 시어머니도 손주 잃은 것이 속상하셔서 그런 거겠지 하며 서운한 감정을 꾹꾹 눌렀어요. 그 후 몸을 추스르고 한 달 정도 지나니 다시 아이가 생겼어요. 이번에 생긴 아이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생각에 아침 10시부터 7시까지 줄여서 일하고 옷도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두 번 다신 아이를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다행히 유산에 위험이 있는 임신 초기를 무사히 넘기고 임신 16주가 되었어요. 아이는 무사히 지켜냈지만 한 가지 힘든 점이 있었어요. 바로 입덧이 너무 심했어요. 저희 옷가게 건너편에 순댓국밥집이 있는데 그 간판만 봐도 토할 것 같았어요. 매일 변기통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구역질을 했어요. 우유만 조금 넘길 수 있었죠. 하루는 가게에서 기운 없어서 앉아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예, 너는 가게 열어놓고 그렇게 죽도 못 먹은 사람 마냥 쾌하게 있으면 되겠니? 사람들이 오다가도 가겠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지금 우유만 먹고 지내거든요. 참, 너는 유별이다. 나는 애 둘을 낳았는데 입덧 한 번 없었는데 넌 도대체 그깟 임신 한 번 했다고 그렇게 난리니? 제가 냉장고 문만 열어도 구역질을 해서 집에서 뭘 먹지를 못하네요. 그래도 아침에 집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었어요. 예, 너는 남편 아침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먹여야겠니? 신발 상자 정리하고 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안 그래도 힘 많이 써야 하는데 삼각김밥이 뭐야, 삼각김밥이.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몸 상태가 요새 이래서 못 챙겨줬네요. 앞으로는 잘 챙길게요. 안 되겠다. 얼른 집에 가서 우리 경민이가 좋아하는 생선 좀 사다 구워 먹여야겠다. 넌 어차피 못 먹지? 우리 경민이는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할 테니 넌 쉬어라. 시어머니는 우유만 먹으며 겨우 버티는 제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남편의 밥 걱정만 실컷 하다가 나가셨어요. 그날 밤 시댁에 다녀온 남편의 몸에서 나는 생선구이 냄새가 너무 역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샤워하고 입었던 옷을 다 세탁기에 돌려도 도무지 속이 진정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밤새 화장실에서 변기통을 붙잡고 구역질을 하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잤답니다. 지독한 입덧은 막달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래도 뱃속의 아기는 쑥쑥 잘 자라 무사히 출산했어요. 시부모님도 손주, 그것도 아들이 태어났다고 좋아하셨어요. 아이의 이름은 시부모님의 뜻대로 준혁이라고 짓고 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준혁이 100일 정도까지 옷가게 문을 닫고 제가 직접 돌보기로 했어요. 아직 목도 가누지 못하는 갓난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좀 그렇고 친정은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셔서 바쁘시고 시댁은 시어머니께서 집에 계시지만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라서 매일 준혁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집에서 준혁이와 시간을 보낸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이제 슬슬 여보 가게도 문 열어야 하지 않아? 언제까지 문 닫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준혁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없고 어디 마땅히 맡길 만한 곳도 없는데 어쩌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부모님이 지금 사시는 집을 전세로 내놓고
큰 집으로 이사하실 생각이신 것 같던데. 이참에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셔서 준혁이를 봐주시는 건 어떨까? 뭐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준혁이를 봐주시면 나야 감사하지. 솔직히 나도 이제 가게에 나가긴 해야 하는데 준혁이 맡길 만한 곳도 없고 걱정되긴 했거든. 그치? 아무래도 잘 모르는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엄마한테 준혁이를 맡기는 편이 더 낫잖아. 맞아. 근데 우리 집 근처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형님까지 다 사실 수 있는 넓은 평수가 있어. 마침 건너편 아파트에 평수 넓은 집이 급매로 나왔더라고. 그럼 엄마한테 전화해서 거기로 알아보라고 해야겠다. 남편은 곧장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급매로 나온 아파트를 알려주었고, 다음 달 시부모님과 형님은 우리 집 건너편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어요. 일주일 뒤 준혁이를 맡기고 저도 오랜만에 옷가게 문을 열었어요. 거의 석 달 가까이 가게 문을 열지 못했더니 가게 구석구석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어요. 당장 내일부터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청소를 하고 가게를 정리했어요. 금방 끝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너무 오랜만에 가게 문을 열어서인지 청소하고 정리해야 할 것이 산더미였어요. 쉬지 않고 온종일 움직였지만 오후 5시가 되도록 정리가 아직도 덜 되어 있었어요. 이걸 언제 다 하나 싶어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미야, 오늘 언제 마치냐? 너무 오랜만에 가게 문을 열어서 정리할 것이 많아요. 조금 늦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적당히 하고 빨리 와라. 준혁이는 왜 이렇게 울어댄다니? 준혁이가 많이 울었어요? 아무래도 집이 낯설어서 그런가 봐요. 우리 경민이는 아기 때 모유 먹이고 기저귀만 갈아주면 한 번도 울지를 않았는데 얘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빽빽 울어대는지. 아무튼 빨리 들어와라. 경민이는 걱정하니까 말하지 말고. 시어머니와의 전화를 마치고 종일 울었다는 준혁이가 걱정돼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대충 일을 마무리하고 바로 옆 남편 가게로 넘어갔어요. 준혁이가 많이 온다고 전화가 와서 오늘은 일찍 먼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뒤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가니 준혁이는 잠들어 있었어요. 준혁이 얘는 널 닮아서 그런가? 정말 유별나게 울더라. 어찌나 시끄럽던지. 많이 힘드셨죠. 아기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알긴 아는구나. 아, 그리고 내가 경민이한테 말하지 말랬는데 그새 왜 말했니? 경민 씨가 준혁이 아빠인데 알고 있어야죠. 가게가 바로 옆이라서 제가 문 닫고 가는 거 뻔히 다 아는데 굳이 둘러댈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도 밖에서 일하는데 걱정되게 왜 그런 얘기를 하니? 너는 참 생각도 없다. 그냥 너 몸 힘들어서 오늘 빨리 문 닫는다고 말하고 오면 되지. 다음부터 이런 일 있으면 경민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와. 알겠니? 솔직히 남편만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같이 일하고 준혁이가 저만의 아이도 아닌데 아이가 운 사실조차 숨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일단 우리 준혁이를 돌봐주셔야 제가 가게에 나갈 수 있으니 굳이 시어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그 뒤로도 가게에서 조금만 늦게 퇴근하면 시어머니는 전화로 빨리 오라고 성화하셨어요. 저도 가게 일로 바쁜데 자꾸 그러시니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노년의 나이에 아이 보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 최대한 시어머니의 기분을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어머니의 육아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는 퇴근하고 오니 준혁이가 후라이드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예전에는 5개월 때부터 밥도 먹고 나물도 먹고 했다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냐고 성하셨어요. 이러한 시어머니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이렇게 건강히 잘 자라게 하신 분이니 믿고 따랐어요. 그러다 준혁이가 갓 돌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혁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다고 시어머니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바로 가게 문을 닫고 남편에게로 가서 준혁이의 상태를 말한 뒤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죠. 도착하고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준혁이의 엄지손가락을 따버렸고 준혁이는 엉엉 울고 있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깜짝 놀라 시어머니께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지금 준혁이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원래 열날 때 손가락 끝을 따서 더러운 피를 빼주면 금방 낫는다. 그리고 너는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어머니, 제가 소리 지른 것은 죄송하긴 한데요. 어른도 아니고 어린애 손을 이렇게 맘대로 따면 어떡해요. 혹시라도 감염이라도 되면 어쩌려고요. 당연히 약국 가서 사놓은 수지침으로 소독도 다 하고 했지. 그리고 옛날에는 아기들 열나면 다 이렇게 했어. 옛날이야 병원이나 약이 많이 없어서 그랬다 쳐도 요새는 아니잖아요.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에 병원 있고 약국 있는데 진료받고 해열제 먹이면 되지. 왜 굳이 집에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빨리 병원을 데려가셨어야죠. 야, 의사들보다 나이 더 먹은 내가 더 잘 알아. 이러면 금방 열이 내린다니까. 이게 다 선조들의 지혜란 말이야. 그러는 너는 왜 내가 뭘 하기만 하면 바락바락 대드니? 시애미가 그리 만만하냐? 저는 준혁이를 빼앗듯이 데리고 소아과로 갔어요. 진료를 보니 아이의 열은 돌치레인 것 같다며 당분간은 열이 날 수도 있으니 해열제 잘 먹이고 잘 보라고 하셨어요. 진료 후 집에 왔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며느리 무서워서 준혁이 못 보겠다고 하시던데. 사실 준혁이가 열난다 해서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수지침으로 다짜고짜 애 손가락을 따버린 거 있지?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말이 막 나왔네. 나 어릴 땐 열나면 바로 손 따고 했어. 우리 엄마는 걱정스러워서 그런 건데 여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어머니의 마음은 나도 알지. 그런데 지금이 옛날처럼 병원 가기 힘든 것도 아니고 조금만 가면 병원인데 왜 굳이 이런 민간요법을 하시는지 솔직히 나도 답답해. 그래도 일단 우리 준혁이 봐주시는 분이니까 여보가 엄마한테 사과드려. 나 손님 오셔서 끊는다. 남편과 통화 후 비록 그 방식이 이해가 되지는 않아도 시어머니도 준혁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하셨는데 제가 너무 화만 버럭낸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아까 화를 내서 죄송했다고 이제는 이렇게 버릇없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사죄를 드렸어요. 사실 시어머니의 행동은 계속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우리 준혁이를 돌봐주시는 분이고 시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가게에 나갈 수 있기에 시어머니의 육아 방식에 따르고 존중해 드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준혁이는 시어머니의 손에 맡기고 옷가게로 매일 출근을 했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며 생활의 안정을 찾을 즈음 매장 옆에 큰 공사를 시작하더니 커다란 패션 아울렛이 들어섰어요. 그곳은 옷의 종류가 다양하고 저렴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제가 봐도 옷을 사려면 소규모 가게인 제 가게보다는 패션 아울렛으로 갈 것 같더라고요. 점점 손님들은 줄고 급기야 하루 매출 0원을 찍는 날도 종종 생겼어요. 점점 손님은 줄고 팔지 못한 옷들이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없다고 해도 꾸준히 가게 월세나 전기세 등의 유지비는 들기에 급기야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20대의 청춘을 바친 작은 가게를 폐업하기는 싫어 꾸역꾸역 운영하다가 결국 큰 빚을 떠안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았는데 이미 생긴 큰 빚은 도무지 제 선에서는 해결하기 힘들 것 같아 남편에게 여윳돈 좀 받아서 해결할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미안한데 혹시 여윳돈 좀 있어? 왜? 사실 지금 가게에 빚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어. 혹시 여윳돈 있으면 조금 나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그동안 신발 가게 하면서 모아둔 돈 있잖아. 사실 지금 돈이 없어. 왜? 신발 가게는 장사 꽤 잘 됐잖아. 몰라, 아무튼 없어. 진짜 한 푼도 없어. 그동안 제가 옷가게에서 번 돈으로 생활했고 남편은 신발 가게에서 번 돈을 모아 나중에 급한 일이 있을 때 쓰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활비 한 푼 주지 않았으면서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게 조금 이상했어요. 설마 결혼 전처럼 또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한 것은 아닌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이 씻고 있을 때 몰래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코인에 또 거액의 투자를 한 것이 아니겠어요. 역시 예전처럼 투자한 금액이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여보, 이게 뭐야? 또 코인에 투자한 거야? 옷가게 적자라서 돈 좀 굴려볼까 해서 그랬다. 아니, 결혼 전에도 그렇게 잃어놓고 또 코인에 돈을 넣어버리면 어떡해. 또 돈 잃었잖아. 지금 옷가게 빚만 갚아주면 되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그리고 코인으로 반토막 난 것도 반드시 원상복구할 거야. 그니까 성질 좀 내지 마. 아우, 귀찮아. 남편은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옷가게의 상황을 다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시어머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둔 유산이 있어 그곳으로 저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무사히 빚을 다 청산하긴 했지만 사업 실패로 인한 상처가 너무 커 무엇을 다시 시작하기가 겁이 났어요. 남편도 당분간은 집에서 준혁이 키우는 데만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와 형님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가게 망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해서 와봤어. 생각보다는 좋아 보이네. 네, 그런데 평생 일만 하고 살아서 그런가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하네요. 어머, 그런데 이 백은 뭐야? 이거 그 한정판 아니야? 꽤 값이 나갈 텐데. 그거 초등학교 동창이 결혼할 때 선물로 사준 거예요. 친구가? 친구가 왜 이런 비싼 백을 선물해줘? 22살 때 그 친구가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돈을 조금 보태줬거든요.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결혼 선물로 이 백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아까 가게에서 보니까 우리 경민이는 구멍난 가방 메고 다니던데. 올케는 참 좋은 백 있네. 형님, 안 그래도 경민 씨 가방에 구멍 나서 제가 말했더니 쓰던 가방이 편하다고 굳이 그 가방을 메고 가겠다더라고요. 이 백, 명품 백이니까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어? 지금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이딴 백이 무슨 소용이야? 어머니, 그래도 이건 제 동창이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준 건데 이걸 어떻게 팔아요? 안 돼요.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번 돈 잘 모으고 아껴서 불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너는 네 마음대로만 생각하니? 참 너 생각이 없다. 어머니, 남편이 힘들게 버는 것 옆에서 항상 지켜봐서 저도 열심히 아끼며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 허튼 곳에 돈 쓰지 말고 꼭 아껴. 내가 한 번은 빚 갚아줘도 두 번은 못 갚아준다. 옳게, 진짜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이제 다른 일 벌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집에 있어. 알겠지? 시어머니와 형님은 저의 빚을 갚아준 것을 들먹이며 제 속을 마구 헤집어 놓았어요. 사실 정말 화가 났지만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어찌되었건 저의 빚을 갚아주신 건 시어머니셨으니까요. 그날 뒤로 시어머니는 혈압약을 받으러 갈 때마다 저를 부르셨어요. 혼자서는 힘들어서 못 가니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요. 병원에서 오는 길에는 제 옷가게가 망해서 우리 아들이 빚더미에 앉았던 거 생각하니 속이 상해서 고혈압이 온 것 같다며 시어머니의 병이 꼭 다 제 탓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전 억울한 면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의 돈으로 빚을 해결했기에 뭐라 딱히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에는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준혁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니 오늘 시어머니 지인들과 친목 모임을 집에서 하는데 마침 복날이니 삼계탕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엌에 가보니 닭과 재료만 사다 놓고 손질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무더위에 땀 뻘뻘 흘리며
혼자 삼계탕 10인분을 만들고 집에 왔어요. 퇴근한 남편한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니 너는 집에 있는데 엄마 친구들에게 삼계탕 하나 끓이는 게 뭐가 힘드냐며 오히려 타박이더라고요. 이럴 때 빈말이라도 이렇게 더운데 고생했다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섭섭한 마음에 눈물만 흘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밤새 잠을 설치다가 늦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부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제 삼계탕 먹고 설거지거리가 잔뜩 쌓여있는데 허리가 아프시다며 와서 설거지 좀 해달라고요. 전날 울어서 그런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죄송하지만 오늘 머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고 했더니 젊은 애가 무슨 맨날 아프냐며 내가 너 빚만 안 갚아줬어도 그냥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음식 대접했을 텐데 너 빚 갚느라 어제 집에서 허접스러운 음식 대접했다면서 막 쏘아붙이시는 거예요. 저는 또 바보같이 시어머니의 그런 모진 말들을 다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네요. 어찌되었건 시어머니의 돈으로 급한 빚을 해결했으니까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의 부르심은 거의 매일같이 계속되었어요. 사소한 집안일부터 잡다한 심부름까지 거의 모든 일을 다 저에게 시키셨어요. 그리고 일이 맞춰질 때쯤이면 내가 너의 빚을 갚아줘서 돈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며 안 그래도 사업 실패를 얻은 상처에 모진말이라는 소금을 팍팍 뿌리셔서 제 속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남편을 붙잡고 울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 보았지만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빚을 다 갚아주지 않았느냐며 제가 정말 미웠으면 선뜻 돈을 주시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하나뿐인 며느리가 잘 풀리지 않는 모습이 답답해서 그러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어요. 이런 이야기 친정에 말하기도 부끄럽고 지인에게 말하기도 제 얼굴에 침 뱉기인 꼴이라 그냥 준혁이 하나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꾹 참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명절이 되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명절을 맞이하여 시댁에 가는 저에게 화장품 3세트를 건네시며 시부모님과 형님에게 드리라고 하셨어요. 나름 금가루도 들어가고 꽤 비싸 보이는 제품이었죠. 어머니, 아버지, 형님, 저희 엄마가 명절이라고 화장품 준비했어요. 보내주신 것이니 잘 쓰긴 하겠다만 솔직히 화장품 난 별로던데. 이거 딱 봐도 싸구려네. 아니, 피부 트러블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이런 화장품을 보내셨대? 나도 화장품 잘 안 쓰는데 이거 사돈한테 미안해서 어쩌나. 참 쓸데없는데 돈 쓰는 것은 엄마나 딸이나 똑같네. 화장품 버리기도 힘든데 왜 이런 걸 사셨대? 그러게나 말이다. 딸은 사업 망해서 내 돈으로 빚 갚아. 엄마는 쓸데없는데 돈 써. 너희 친정은 참 돈 관리를 못하는구나. 에이, 다들 그래도 너무하네. 장모님이 생각해서 보내신 건데 그래도 한번 써봐. 금가루도 들어가고 좋아 보이네 뭐. 어찌 됐건 보냈으니 잘 쓰긴 하마. 옆집은 사돈이 한우를 보냈다던데 우리도 그런 거나 보내지 쓸데없는 화장품은 무슨. 엄마가 고심해서 고른 선물을 보시며 다들 좋지 않은 소리를 하시니 기분이 상했지만 명절이기도 하고 시어머니의 돈으로 빚을 갚은 것이 틀린 말도 아니니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이번 명절에는 우리 음식을 만들어서 먹자. 그래도 명색이 명절인데 음식을 해야 하지 않겠니? 원래 저희 시댁은 명절 때 제사가 없고 그냥 우리끼리 서로 좋아하는 것을 시켜 먹었어요. 괜히 요리하며 일 벌리면 누군가는 분명 힘들어져서 명절이 싫어진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올해는 음식을 장만하자는 것이에요. 엄마, 무슨 음식을 장만해? 우리 원래 매년 시켜 먹었잖아. 너는 맨날 일하니까 쉬고 나랑 네 마누라가 요리하면 돼. 가만히 있자. 시아버지는 김치전 좋아하고 우리 딸은 육전을 좋아하고 우리 아들은 배추전을 좋아하니까 이 3개 다 해서 먹자. 무슨 부침개를 3개나 만들어. 그냥 하나만 만들어. 나 배추전 안 먹어도 돼. 나 옛날에는 부침개 10종류나 만들고 그랬어. 3종류는 뭐 일도 아니지.
너 설마 네 마누라 고생할까봐 그러는 거냐? 내가 네 마누라 빚도 다 갚아줬는데 이 정도도 못 시켜? 옳게. 설마 이번 명절 때 음식 장만시킨다고 속으로 우리 욕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다 같이 먹을 음식 장만하면 좋죠 뭐. 남들이 먹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먹는 것인데요. 그치? 내 친구들은 명절 일주일 전부터 불려가서 같이 장 보고 한다더라. 우리 엄마는 그런 건 없잖아. 올케는 정말 행복한 줄 알아. 처음에는 다 같이 모여 음식을 준비했는데 막상 부침개를 부칠 때가 되니 하나둘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빠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저 혼자 부침개를 부치게 되었어요. 허리를 펴지도 못하며 부침개를 부치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엌에서 밖이 뭔가 조금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댁은 잘 도착했니? 화장품은 드렸고? 다들 고마워하셔. 지금 전 부치는 중이야. 매년 음식 안 한다더니 올해는 음식장만 하나 보네. 고생하겠네. 열심히 해. 엄마가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작은 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너 부침개 부치다 말고 여기서 뭐 하냐?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요. 명절에 시댁에 왔으니 일이나 할 것이지 통화는 무슨. 잠깐 핸드폰 줘봐. 너희 엄마랑 통화 좀 하게. 시어머니는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다시피 했어요. 사돈, 화장품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무슨 쓸데도 없는 화장품이에요. 옆집 사돈은 한우를 보내왔던데. 핸드폰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데 많이 당황한 목소리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 전에 사업 실패해서 진 빚 제가 다 갚아준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나 우리 며느리 딸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며느리도 그러더니 우리 사돈도 쓸데없는 곳에 돈 잘 쓰시네요. 그래서 오전 여전이라는 말이 있나 봐요. 시어머니는 아주 상냥한 말투로 저희 엄마의 선물을 비꼬는데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이제 바쁘다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기껏 생각해서 선물을 준비한 엄마의 성의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엄마에게 전화로 막말까지 하는데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챙겨온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얘,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머니, 방금 선 크게 넘으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시어머니와 저의 말다툼이 시작되자 무슨 일인가 싶어 온 가족이 작은 방으로 왔어요. 남편은 저를 말리고 형님은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눈이 뒤집혀 뒤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짐을 챙기고 준혁이를 데리고 나와 바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부모님께 그간의 상황을 다 말씀드리니 눈물을 흘리시며 저와 준혁이를 안타까워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돈을 어떻게든 벌어서 바보처럼 당하고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준혁이는 아직 어리고 어린이집은 대기가 길어서 당장 보낼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하며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인터넷 쇼핑몰로 크게 성공한 사람의 사연이 생각났어요. 옷가게가 망하면서 팔지 못한 옷들도 있고 오랜 시간 옷가게를 하며 원단 좋은 옷들만 취급하는 정직한 거래처도 많이 알고 있으니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명절이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으며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하고 집 근처에 생긴 저렴한 오피스텔을 얻었어요. 그곳에서 재고로 쌓인 옷들을 하나씩 촬영해서 쇼핑몰에 등록하고 제품이 팔리기를 기대했죠. 원래 옷가게 단골이었던 손님들에게 쇼핑몰도 알려주고 여기저기 인터넷 카페에서 광고도 했더니 슬슬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쇼핑몰은 가게를 했을 때보다 운영비가 훨씬 적게 들어서 같은 제품을 팔아도 순이익이 더 많이 남았어요. 또 무엇보다 오피스텔에서 저 혼자 준혁이를 보며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았어요.
남편은 집에서 애나 보지 또 무슨 인터넷 쇼핑몰을 하냐며 뭐라 하였지만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폭언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미 정이 떨어져 뭐라고 하든 말든 저는 준혁이를 데리고 매일 오피스텔로 가서 일도 하고 아이를 키웠어요. 그 결과 몇 개월 만에 아이와 제가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게 되었어요. 인터넷 쇼핑몰로 대박을 치던 중 형님의 결혼 소식이 들렸어요. 남편은 쇼핑몰이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축의금을 넉넉히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이전에 시어머니한테 진 빚만큼의 액수를 형님의 계좌에 이체하고 시댁으로 당당히 갔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님 오셨어요. 그동안 돈 버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역시 우리 며느님은 야무져서 무슨 일이든지 잘할 줄 알았다니까. 옳게. 무슨 축의금을 이렇게나 많이 보냈어. 어쨌든 정말 고마워. 그래, 인터넷 쇼핑몰이 그렇게 바쁘다면서? 네, 가게와 다르게 운영비가 적게 들어서 마진이 많이 남네요. 어떻게 그렇게 인터넷으로 할 생각을 했어? 역시 젊은 사람들은 참 대단해. 아니지, 우리 며느님이 대단하신 거야. 빚지고 돈 없을 때는 그렇게 너의 빚을 내가 다 갚았다며 생색내던 시어머니가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되자 며느님 하며 얘기하시는데 정말 앞과 뒤가 다른 모습에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도 족쇄같이 묶여있던 시어머니의 빚을 드디어 갚고 나니 속이 다 후련했어요. 형님의 결혼식 후 일주일 정도 지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형님이 저에게 가방을 선물해 주셨어요. 형님이 건넨 가방을 보니 예전 명절 때 엄마가 화장품을 선물했을 때 온갖 말로 모욕을 준 것이 생각났어요. 순간 저는 형님과 시어머니께 똑같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제가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르고 힘들 때 말로 자존감을 내리깎아버리는 이딴 집구석과 언젠가는 헤어져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때가 지금이다 싶었어요. 형님, 저 생각해서 가방을 사오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요. 어디서 이런 촌티 풀풀 내는 가방을 사오셨어요? 뭐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촌티라고? 네, 잘 들으셨네요. 촌티요. 색감이며 재질이며 뭐 하나 빠질 것이 없이 촌티가 풀풀 나요. 쪽팔려서 이런 거 어떻게 들고 다녀요? 분리수거함에 넣어야겠네. 얘야, 그래도 너 생각해서 가방 사왔는데 이건 아니지 않니? 그래, 누나가 여보 생각해서 가방 사왔는데. 날 생각해서 사왔으면 좋은 걸 사왔어야지. 시어머니, 형님, 남편, 다들 나 생각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비꼬더라. 얘야, 무슨 말을 그리 섭섭하게 하니? 내가 너 미워했으면 너 빚 갚아줬겠어? 그놈의 빚. 그래서 형님 결혼식 때 그 빚 다 갚았잖아요. 그리고 말 나와서 말인데 그 빚 갚아줬다고 그렇게 요새 떨고 친정엄마한테도 안 좋은 소리 하고 어떻게 그래요? 내가 언제 안 좋은 소리를 했다고 그러니? 저번 명절 때 엄마가 선물로 드린 화장품 쓸데없다며 대놓고 뭐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머,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니? 시어머니는 그때 있었던 일들을 딱 잡아떼시며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저와 시어머니가 서로 큰 소리로 싸우고 있을 때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운데에 서서 저와 시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더는 이런 인성을 가진 집안 사람들과 어울리며 준혁이를 키우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하겠다고 선언했고 결국 우리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요. 그 뒤로 저의 인터넷 쇼핑몰은 어른 옷뿐 아니라 아이 옷도 같이 팔면서 더 키웠어요. 다행히 아주 잘 돼서 매출이 2배나 오르며 이전보다 훨씬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승승장구할 동안 전 남편은 신발 가게가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고 전 형님은 제가 준 축의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돼서 다 잃었다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다들 제 앞에 와서 다시 합치자고 그동안 막말하고 모른 척해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때 전 형님이 예전에 엄마의 화장품을 보며 돈을 쓸데없이 쓰는 것은 모전여전이라고 했던 일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집은 투자해서 망하는 것이 내력인가 보다고 비꼬아 주었답니다. 자신이 뱉었던 말 그대로 돌려받고 축 처져서 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꼬시던지요. 이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이를 통해 한 가지는 확실히 배웠어요. 자신이 뱉은 말은 그대로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니 자나깨나 말조심을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요새는 좋은 말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마지막으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인 준혁이에게 한마디 하고 싶네요.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지만 아빠의 그늘이 너에게 느껴지지 않도록 엄마가 최선을 다할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건강하고 멋지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지금까지 저의 기나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